오늘 수업 내용은 재개발 분양 대상에서 할 건데요. 분양 대상에 대해서 할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 어떤 물건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물건을 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딱 본다, 현장을 딱 본다, 현장을 딱 봐서 어디가 뭐 신통기획이다, 어디가 모아타운이다, 어디가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라고 하면 그 물건을 살 때 이 순서로 가야 돼요. 분석하는 순서가. 첫 번째, 그 물건이 내가 살려는 그 물건이 그 등기부 등본이 있고 토지 대장이 있고 건축물 대장이 있겠죠. 그 물건이 인정이 됐느냐, 물건 생성이 인정이 됐느냐. 요거는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이 뒤에 가서 다 공부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인정이 됐다면 오케이. 첫 번째가 오케이라면, 그럼 두 번째, 그 물건 가지고 아파트 배정해서 받을 수 있냐 없냐. 받을 수 없다면 이게 물딱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오케이.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러면 그 물건을 내가 샀을 때 온전하게 지위가 넘어오는 거냐 마는 거냐. 그래서 세 번째는 내가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지위가 승계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됐을 때, 또는 가로재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이 됐을 때 그 물건을 가지고 조합에 가서 아파트 주세요라고 신청을 한다면 그 신청에 제한이 있냐 없냐. 그래서 요 네 가지 패턴으로 갈 거고요. 요 네 가지를 분석하는 게 사실 분양 자격에 대한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네 가지를 패턴하는 것 중에서 주로 요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를 오늘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다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및 소유자에 대한 개념인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가지고 수업했던 3시간짜리 영상에도 잠깐 나와 있었죠. 토지 등 소유자는 재개발이고 토지 및 소유자는 재건축인데, 그냥 이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및 소유자를 합해서 그냥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토지 및 소유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얘도 토지 등 소유자예요. 법은 좀 복잡하게 해놨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졌냐면, 이 재개발은 옛날 도시재개발법, 재건축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묶이면서 토지 등 토지 및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도정법에서는 그냥 이 모두를 다 토지 등 소유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은 토지 및 소유자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재건축은 토지 및 소유자뿐만 넘어서 건물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법령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법령에는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법령에는 법 2조 9항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령을 봐야 되는데, 시행규칙 조례가 아니고요. 법령을 봐야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란 해놓고 가나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주거환경 사업은 제가 관심이 없는 사업이니까, 재개발 사업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또는이 등이에요. 이 또는은 그냥 다른 말로 바꾸면 등이라고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이건 엔드예요. 엔드, 밑은 엔드.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약간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 밑은 엔드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건축물 바로 밑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토지 등 소유자이다. 재개발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토지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토지 등 소유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분양 자격에도 연관이 돼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 연관이 있냐면 이런 거에도 연관이 있어요. 알박기 같은 경우죠. 이런 현장이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이런 현장이 있을 때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미동의하는 사람이 있죠.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미동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숫자 계산, 그러니까 우리가 몇 분의 몇이 개발 사업에 동의를 했다, 또는 몇 분의 몇이 반대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요 몇 분의 몇, 뭐 4분의 3, 뭐 80%, 뭐 아니면 이런 걸 얘기할 때 요 분모의 숫자가 토지 등 소유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동의자 숫자 나가겠죠. 분모의 숫자에 토지 및 소유자가 되면 분모가 좀 더 좁아지겠죠. 토지 등 소유자가 되면 분모의 숫자가 좀 더 커지겠죠. 분모의 숫자를 어떻게 둘 거냐가 결국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죠. 이거를 일반 이제 투자자의 관점이 아닌 일반 시행자, 이 개발 사업을 하는 시행자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시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4명, 5명, 20명이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총 20명이 있는데 요 4명은 아직 미결정이에요. 그 결정을 아직 안 한 상태예요. 동의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반대할 것 같은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매입을 들어간 거죠. 매입을 들어갔을 때 이 매입을 제가 매입하고 이 매입을 제가 매입하고 다 매입을 하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그러면 이 매입한 12개가 결국 한 사람으로 딱 묶여버리게 된다고요. 물건은 각각이지만 각각의 등기부 등본과 대장이 있지만 만약에 한 사람이 소유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미결정이 4명, 그 다음에 매입을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려, 7, 8, 9, 10, 12개 했잖아요. 매입을 12개를 하는 순간 그 매입이 전부 분모로 다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에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의가 9분의 1이 돼버리고요. 반대가 9분의 3이 돼버려요. 그러면 시행자 입장에서 보시자고요. 시행자 입장에서 내가 이걸 꼭 개발하고 싶어요. 개발하고 싶은데 4분의 3이 동의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돈이 많아서 이 물건을 막 다 사들인다. 그래서 진짜 이 전체 물건을 다 사들였다, 이렇게. 이거 한 사람 반대한다.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에는 2분의 1이 반대, 2분의 1이 찬성이 되는 거죠. 4분의 3을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모 연예인이, 남편분이 어떤 에셋 유명하신 분이시래요. 근데 이분이 성수동에 4억을 지으려고, 그 안에 있는 빌라들인데, 빌라 한 50채를 재건축을 하려고 50채 중에서 10개를 사들였더라고요. 이분 생각은 이거예요. 그냥 계속 끝까지 사들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50개 중에서 한 40개 사면 그러면 내가 절대 다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재건축할 수 있지 않을까, 집합건물 재건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매입을 하다가 10개까지 매입을 하시다가 본인이 분모의 숫자를 줄여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떤 누구한테, 부동산 전문가한테, 그때는 이제 자산 전문가한테 들었겠죠. 부동산 전문가한테 그 얘기를 딱 했더니 그렇게 매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따져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저한테 컨설팅이 들어왔던 사례가 한번 있었는데, 근데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분모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 그래서 분모의 숫자를 몇 개로 잡을 거냐에 대한 숫자에 연관이 있고요. 두 번째, 그 숫자의 결과물이 나중에는 아파트 분양 자격, 조합원이 돼서 조합원 동의자의 표, 그 다음에 또 하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없다에도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거죠. 이걸 맞춰야 사업이 진행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제 시행자 입장인 조합을 결성해서 몇 분의 몇 동의하고 이제 이런 관점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려면 어떤 기준을 봐야 되느냐인데, 근데 그때 볼 때 물건을 본다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한다고 하면 왠지 소유자의 개념이니까 사람을 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물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 잠깐 드렸었죠. 뭐냐면 우리가 현물 출자가 있고 현금 출자가 있는데, 지역조합 사업은 지나가는 사람이 이 개발 사업 괜찮네, 나 3천만 원 낼 테니까 조합원 하게 해주세요, 이런 현물 출자의 개념도 허용하고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처럼 딱 그냥
토지 등 소유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구조에서는 현물 출자를 받지 않고 현금 출자는 받지 않고 현금으로 조합원이 되겠다는 사람은 받지 않고 그 지역의 물건을 소유한 현물 출자자만이 조합원이 되는 건데 그 사람들만이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건데 그때 그 사람들이 물건을 볼 거냐 그 사람을 볼 거냐의 얘기인데 현금 출자라면 사람을 보는 거지만 현물 출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을 보는 개념이 아니고 물건을 보는 개념이다. 그래서 물건을 볼 때 뭘 봐야 되느냐? 대장 우선이다. 그래서 대장 우선으로 봐야 된다. 제가 예전에 후암동 지금 막 재건축한다고 얘기들이 오가고 있죠. 근데 그 현장에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물건 하나 딱 받았는데 일반적인 가격보다 한 3분의 2 가격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딱 하는 말이 대장은 나오는데 등기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안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죠. 얼른 가서 사라고. 왜냐? 그 지역이 재개발되고 재건축 될 때는 등기를 보는 게 아니고 대장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등기가 있고 없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 물건 가지고 아파트 받을 수 있다 없다 조합원이 된다 안 된다는 대장이 우선이라는 거죠. 대장을 볼 때는 또 하나 사용 승인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좀 유일하게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 분양 자격을 주는데 그때는 공유 지분의 권리는 대장상에 표현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때는 등기상에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만 유일하게 등기부 등본을 보도록 하고 있죠. 우리 개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현장에 가서 현장 분석을 하고 현장에서 물건을 분석할 때는 정말 현장은 재밌지만 이론은 항상 어려워요. 그런데 이 지루하고 어려운 거를 견뎌내셔야 돼요. 이것도 또 다시 법령을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서울시 조례를 보도록 할게요.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기준이라는 뜻은 조합원들이 모여서 관리처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처분을 하는 주체가 조합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미동의자에 대한 기준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미동의자들을 보상가를 어떻게 줄 거냐, 미동의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기준이 아니고 이 부분은 그냥 조합원들끼리 어떻게 하면 그 현장을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처분할 거냐에 대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여드린 이 기준은 미동의자한테는 절대 적용이 안 되고 조합원들끼리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럼 미동의자는 뭘 적용시키느냐? 미동의자는 그 취득 및 뭐 그런 토지수용법 있잖아요. 옛날 따지면 보상에 관한 법률 그걸로 가는 거고요. 거기에 맞게 어떤 기준이 수립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조합원은 관리 처분을 하는 주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은 별도의 수립 기준을 아직 가지고 있는데 별도의 수립 기준을 따질 때 뭘 따지느냐? 관리 처분 계획 기준이 현재 그때 지적 공부를 봐서 면적을 보겠다. 당신이 몇 평을 가지고 있는지, 당신이 몇 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지, 건물을 몇 평을 쓰고 있는지를 볼 때 그때 이건 토지에 대한 얘기죠. 토지 같은 경우 지적 공부를 보겠다.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하겠다. 이거 약간 좀 애매하죠. 경계를 기준으로 하겠다. 이것도 조금 뒤에서 보기를 하고요. 두 번째,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뭘 보겠다는 거냐면 건물의 소유 면적은 대장을 보겠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토지 대장이 약간 좀 명칭이 바뀌었죠. 뭐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제가 좀 옛날에 배워서 그런가 자꾸 저는 토지 대장 뭐 이런 게 좀 익숙하죠. 뭐 저는 사용 승인 이런 것도 익숙하지 않아요. 저는 준공이라는 표현이 익숙한데 다 용어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에 대한 권리를 따질 때에 그 면적,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을 보고 그 면적을 따지겠다. 그리고 위반하는 건축물 면적은 제외하겠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관리처분 기준이잖아요. 그럼 관리처분 기준은 바꿔서 얘기하면 조합원들의 기준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조합원들의 기준이 아닌 미동의자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미동의자 기준은 건축물 대장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면적을 위반된 건축물 면적을 제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또 하나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대장을 보는 게 아니고 등기를 보는 경우라면 그때는 관리처분 계획 기준 현재 등기부 등본을 보아야 되는 경우는 보는데 그때는 접수일자를 보겠다. 그래서 앞부분에 정리 한번 하고 가면 대장을 보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을 보고 건축물 대장을 보는데, 그런데 국공유지 점유 연고권만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위반된 거는 빠지기로 했고요. 등기를 볼 때는, 등기부 등본을 볼 때는 접수일자를 본다. 원인일자를 보는 게 아니고 접수일자를 본다라고 했어요. 이건 개념이 약간 다르죠. 원인일을 보는 거가 원래 원칙이에요. 원칙이지만 도정법에서는 그렇게 따지지 않고 접수일자를 보겠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토지는 지적공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등기를 볼 때는 접수일자, 단 이제 여기서 좀 어려워지는 건데, 국공유지의 점유 연고권은 그 경계를 보겠다라고 했어요. 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다시 두들겨 볼게요. 우선 또 하나 지나간 게 있었네요. 여기에 제가 색깔을 안 칠해드렸는데 이런 게 있어요. 사업 시행 방식이 전환된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 증명을 보겠다. 그래서 이건 또 뭘까? 이건데 이게 되게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어찌 됐건 간에 관계자들이 꽤 많거든요. 뭐 거여 마천동, 그다음에 아현동 뭐 이런 데 많은데, 요게 또 뭔가를 좀 보면 그렇게 많은 물건들을 찾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좀 봐야겠죠. 개념을 좀 보면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뭐고 관리 처분이라는 게 좀 뭐냐, 이거 좀 개념을 보면, 우선 재개발 재건축 말고 스스로 개량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개량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법인데, 그 이전에 또 뭐가 있었냐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환지 방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환지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를 환지 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실제적인 물리적 구획 정리를 할 것이냐. 어려워요. 제가 오늘 바카스 준비하라고 했죠. 어렵지만 그래도 좀 개념을 잡고 가자고요. 분명히 뜻깊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어려움이니까요. 좀 참고 견디시고. 예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터 한번 가보자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도시개발법으로 발전하고, 도시개발법이 도정법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하나 한번 가보자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보면, 그러면 일단의 토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보자고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복잡하게 난잡하게 있는 이 땅들을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실제적으로 이 1번, 2번, 3번, 4번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아서 바깥으로 다 내보내고 그냥 땅만 다 파랗게 만든 다음에 정리를 해서 입주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입주시키는 방법이. 이게 선개발 후 입주 방식인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비용이 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비용이 생기느냐? 이 사람들을 다 바깥으로 이사를 내보내고 땅을 다 맨 땅을 만든 다음에 토지 조성을 해서 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채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맨 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맨 땅에다가 당신이 이렇게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주를 하고 땅을 조성하고 도로를 만들고 정비 기반 시설을 만드는 이런 일단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 방식은 이루어질 수 없는, 먼저 선투자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그럼 뭐냐? 국가는 일단의 이런 토지들이, 제가 자꾸 한 블럭을 다 얘기하는 거야. 일단의 토지들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 실제적으로 바뀐 거는 나중으로 미루고 환지 처분만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1번 일로 가세요, 2번 일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처분했을 때, 당신은 모난 땅이었는데 좋은 땅으로 가니 당신은 1,000만 원을 내세요. 당신은 이렇게 가니 1,000만 원을 거슬려 받으세요. 이렇게 어떤 처분을 내려놓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환지 처분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자, 제가 이렇게 처분을 내렸으니까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어렵겠죠? 왜 어렵냐?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이 내려져 있다면
처분은 저 뒤에 바탕이 흐려져 있는 모양에서 처분이 내려져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 처분에 따라서 움직여져 있지 않고 실제로는 여기 살고 있는 모양새가 돼버릴 거라고요. 그러면 나는 현실적으로 여기 1번 위에 살고 있는데 한지 예정지 처분에 의해서는 여기로 내 권리가 이동되어 있는 모습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옛날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의한 환지 예정 처분을 먼저 하고 이후에 물리적인 처분을 하는,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선 예정 처분 후 물리적 처분을 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런 집들이 이렇게 하나로 올라가 있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옛날 국법에서 이제 입체환지라는 표현도 쓰기도 했지만 결국 모양새만 바뀌었을 뿐이지 채비지가 이렇게 내려가 있을 뿐이고요. 채비지는 뭐죠? 이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겠다라는 게 채비지거든요. 이제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펼쳐져 있나 이렇게 쌓아놓으나 요 두 가지 모양새는 같을 거죠. 결국은 처분을, 입체 환지 처분을 예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개발을 먼저 할 것이냐의 논점인 거죠. 어렵죠. 자, 그래도 한번 이해는 해보고 가시자고요. 결국은 재개발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이렇게 바꾸는데 옛날은 처분을 먼저 하고 이 물건들은 여기로 옮겼다고 처분을 하고 요 사람들은 여기 살고 있었던 모양새라면 재개발 재건축의 관리 처분 방식은 이제 달라진 거예요. 예정 처분이란 개념을 없애고 그냥 무조건 다 나가는 다음에 때려짓고 여기에 있는 물건들을 여기로 바꿔줬다고 생각을 하고 거꾸로 요 권리를 존속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요 권리가 요 물건으로 바꿔져 있다고, 이제 새로운 물건으로 바꿔져 있다고, 요 권리가 요 중에 하나의 물건으로 바꿔져 있다라고 구청장이 관리 처분 인가를 떨어뜨려 주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환지 예정지 처분은 요 1번 물건이 요로 갔다라고 예정 처분을 해준 건데 지금 바꿔서 이 물건을 일로 옮겨놓고 조합원들은 바깥으로 내보낸 다음에 공사를 하고 요 물건은 대신에 존속시켜 놓고 권리를 존속시켜 놓고 나중에 이 아파트 다 지어지면 요 물건을 삭제를 하고 옮겨주는, 이전 고치로 옮겨주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게 이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게 결국은 재개발 분양권이 있다 없다, 조합원으로서 분양 자격이 있다 없다를 따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런 게 있었죠.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점유 인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할 건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여기 사유지가 한 10제곱미터 돼요. 10제곱미터 되는데 그 10제곱미터 위에 내가 건물을 지었어요. 지금이야 한 87년도 이후부터는 내 땅 위에다가 내가 집을 지을 수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도로에다가 그냥 내 집을 짓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유를 한 거죠, 점유를. 근데 이제 이게 내 땅이 아닌 국가 땅에다가 내 건물을 지어진 거죠.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를 어떻게 내 권리로서 인정해 줄 거냐는 거죠. 재개발에서는 내 점유한 이 점유 국공유지도 내 권리로 들어오게 할 수 있거든요. 내 권리로 들어온다는 뜻은 내 자산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물론 국가한테 돈을 주긴 줘야 돼요. 하지만 주긴 주지만 어찌됐건 내 권리로 들어오게 돼요. 돈을 주고 나면. 내 권리로 들어온다는 뜻은 내 권리가액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죠. 그 권리가액이 커지는 거를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럼 내 권리가액이 커지는 걸 도움을 주는 거니까 무한정 커지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리미트, 어떤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그 제한이 뭐냐? 그 제한이 바로 경계를 보겠다는 거죠. 그 경계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면 그 울타리의 경계,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경계.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다면 처마 끝에서 비떨어지는 자리, 그러니까 항공 침략을 했을 때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국공유지 점유 면적으로 봐요. 그리고 그 점유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울타리를 쳐서
300제곱미터를 점유했다. 그러면 이 점유한 거를 내 사유지 10제곱미터, 그 다음에 국가 땅 점유한 거 300 중에서 190제곱미터, 합계 200제곱미터까지만을 점유 면적으로 인정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엄청나게 크게 점유하고 있던 말든 그 점유 인정 면적들, 그러니까 200제곱미터를 넘어가는 점유 인정 면적들은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점유 인정 면적에서는 제외돼요. 그래서 국가 땅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땅을 점유한 면적만큼 나한테 권리가액으로 들어오게 돼서 나한테 이득을 주는 건 맞지만, 하지만 문제가 뭐다? 200제곱미터 이상은 포함시킬 수 없다. 그 다음에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국공유지가 많은데,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을 형태를 취하지 않고요. 어떤 형태를 취하냐면 불화계약이라는 약간 좀 특이한 계약을 취해요. 그래서 조합이 결성이 돼서 조합원들과 이제 하나하나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국가 땅들을 조합원 땅들로 기속시키게 되는데, 그때 어떤 계약을 체결하냐면 이렇게 불화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불화계약은 약간 좀 흐리게 표현되고 있긴 한데 매매계약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달라요. 매매계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은 계약금을 넣음과 동시에 채권이 성립이 되고요. 중도금이 넘어간과 동시에 채권이 성립이 되면서 완전 채권이 돼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 넘어갔다? 이건 불완전 채권인 거죠.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계약금을 배액배상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하면 그 채권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불완전 채권인데, 중도금이 넘어가는 순간 서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깨지지 않는 완전 채권이 돼버려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것도 채권 관계죠. 잔금 때 돼서야 매매계약은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재개발 지역이 있다. 근데 국가 땅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점유자들이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 면적만큼 그 땅을 국가가 점유자한테 불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불화 계약은 국유지나 시유지에 따라서 관리 지침이 다르거든요. 관리 지침이 다르고 해당 관청에 따라서도 지침 규정이 다른데요.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땅, 서울시 땅 같은 경우는, 또는 뭐 각 시도 땅 같은 경우는 각 시도 공유재산 관리법에 있어요. 거기에 국가 땅을 일반 개인한테 넘겨줄 때, 특히나 재개발로 인해서 넘겨줄 때 어떤 조건으로 넘겨주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약간 현장마다 어떤 컨디션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이 넘어가는 게 10년 정도 유예를 해준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가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점유 면적만큼을 국가로부터 사들일 때 잔금이 10년 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일반적인 매매 계약이라면 그 땅의 소유권은 재개발 지역에 국공유지 점유하고 있다? 그럼 점유 인정이 돼서 점유 인정되어 있는 그 땅이 내 소유권으로 넘어온다? 그럼 해당 관청 또는 해당 시청, 해당 기재부, 국토부, 철도청 이런 사람들은 나한테 그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때 팔 때 10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길게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땅의 소유권은 나한테 넘어오는 시점이 5년이나 10년 이렇게 길게 늘어진다는 거죠. 늘어지면 이 개발 사업이 다 끝나고 또 한참 후에 나한테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개발 사업은 그걸 또 기다려줘야 되는, 그래야지만 토지 등기가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화계약은 좀 특이한 계약을 취하는 거예요. 불화계약은 어떻게 하느냐? 계약금 때 아예 그 물권 변동을 일으켜줘요. 일반적인 매매계약은 계약금 때 채권계약이잖아요. 근데 불화계약은 약간 재개발 불화계약은 달라요. 불화계약 때 등기가 넘어와 버려요, 그냥. 그러면 잔금 중도금은 어떻게 되느냐? 잔금 중도금은 근저당으로 깔아버려요. 그래서 이게 빚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요 국유재산법이나 시유지재산법은 또 나중에 또 볼 일이 있겠죠. 우리가 보충 수업에 하다 보면. 내가 만약에 원조합원이에요. 원조합원이냐 승계조합원이냐도 이제 취득세법에서 따라 다르고 좀 다르지만, 내가 원조합원이다. 그러면 내가 국가 땅을 점유했어요. 그럼 국가가 나한테 그 땅을 팔아야 돼요. 의무적으로. 팔면 내가 그 땅을 사는 거죠. 그럼 내 권리가액이 커지죠.
커지면 커진 만큼 나는 그만큼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잔금이 언제냐면 10년 후에요. 하지만 내가 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팔잖아요. 그러면 요 근저당 승계권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 땅이냐 시유지냐에 따라 달라요. 어떤 조합원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추가 부담금액이, 조합한테 낼 추가 부담금액이 5억이고 국가한테 내야 될 돈은 2억이에요. 이게 빚으로 근저당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면은 5억, 2억이 7억이 추가 부담금 뒤로 밀려 있으니까 나는 지금 투자 금액이 뭐 예를 들어 2억이다. 총 9억 중에서 그럼 2억이다라고 해서 매수자가 난 2억만 장만하면 되겠지라고 2억을 장만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를 일으킨 다음에 이제 중도금 잔금 치르다가 잔금 딱 치러 갔더니 이제 국가에서 이거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근저당을 다 갚아주세요.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 땅을 점유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근저당권은 승계자가 물론 뭐 시도마다 달라요. 뭐 한 번 정도는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돈 장만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 처분이 난 현장이다. 그러면 국가 땅을 점유한 면적이 조합원의 권리가액으로 들어가 있는 현장이라면, 그러면 그 물건의 권리가액이 근저당이 얼마가 잡혀 있는지, 이게 승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중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물건을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점유승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그래도 오늘은 이제 그 기본 이론 수업이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겠죠. 이제 조합원에 대한 자격을 보도록 할게요. 조합원에 대한 자격을 볼 때는 우선 도정법 39조를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옛날에는 19조였었어요. 그래서 국법에서는 경과조치에 가보면 뭐 19조로 봐라, 19조로 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39조로 왔어요. 그래서 39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조합원의 자격, 결국은 이제 조합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죠.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는데, 여기 토지 등 소유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재개발에서는 뭐라 했죠?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에서는 토지 및 한다고 했죠.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및 소유자를 한다. 그런데 다음 각호, 뒷장에서 보여드리는 다음 여러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을 한 명으로 본다. 여러 명을 이렇게 쭉 한 명으로 겹쳐서 보겠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 명 한 사람으로 취급하겠다 그 뜻이에요. 의결권도 하나고요. 아파트 분양권도 하나예요. 이걸 가지고 예전에 여러 변호사들이 소송도 걸었고 판례도 엇갈린 적이 있었어요. 조합원으로 한 명으로 본다는 뜻은 의결권으로 하나를 보겠다는 뜻이지 아파트를 한 개 주겠다는 뜻이 아니지 않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법제처 유권 해석은, 물론 판례는 갈렸어요. 하급심 판례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조합원 한 명으로 본다는 것은 그냥 아파트 분양 자격도 하나로 본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관하고 싸우지 말자고요. 약간 좀 문제는 있지만 그냥 한 명으로 본다는 뜻은 아파트 한 채 주겠다. 그럼 어떤 경우에 아파트 한 채 주겠다는 뜻이냐? 어떤 경우냐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공유로 여러 명이 가지고 있는 경우.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관리처분 계획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 조례나 지방 조례에 따라서 공유가 뭐 면적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서울 같은 경우에 90제곱미터 이상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지는데, 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여러 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한 명으로 보겠다.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 배우자와 19세 미만이 한 세대로 있는 경우, 이때도 하나로 보는데, 다만 배우자는 이혼한 경우는 별도로 보겠고 19세 이상이라면 분가하면 별도로 보겠다. 그다음 또 하나, 세 번째가 되게 예민한 규정인데요. 세 번째는 조합설 인가가 났다. 그러면 그 조합설 인가가 난 이후부터 한 명이 여러 개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그냥 다 사고팔고 해서 여러 명이 됐더라도 한 명을 그냥 한 사람으로 보겠다. 되게 예민한 규정이죠. 이 물건들이 알게 모르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문구들을, 그 법이 이제 2009년 2월 6일 날 공포가 돼서 6개월 후인 2009년 8월 7일 날 시행된 법령인데요. 뭐냐? 조합설 인가가 났다. 그러면 남과 동시에 가란 사람이 여러 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면 가란 사람이 팔아서 나, 다, 라, 마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어서
등기도 다르고 대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거는 모르겠고, 조합 처리가 낫다면 그냥 소유권도 다르고 등기도 다르고 대장도 다르지만 다 뭉뚱그려서 아파트 한 채만 줘라. 그래서 이거를 다물권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의 구역에, 이때 말하는 하나의 구역은 한남 뉴타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구역 안에,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 안에 하나의 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석 뉴타운 안에 흑석 2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흑석 1구역만을 따지는 거예요. 관리처분하는 단위. 하나의 구역 안에, 그 구역 안에 한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세대원들. 그래서 이거 가족관계 등록부에 나타나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이 한 구역 안에 물건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면 이거는 한 사람으로 봐서 아파트를 한 채를 주겠다. 의결권도 하나를 주겠다. 단 와이프는 이혼하면 된다. 조합설인가 났어도요? 났어도 이혼하면 괜찮다. 언제까지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전까지. 아들, 딸들은 이혼이 안 되니까 호주에서 파버리면 되겠죠? 팔 수는 없으니, 그건 또 별도의 또 엄청나게 복잡한 소송이 있어야 되니, 그건 불가능하고, 대신에 19세가 되어서 성인이 되면 분가해라. 언제? 조합설 이후라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전에는 해야 된다. 이때만 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이 언제냐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도 중요하게 돼 있죠. 조합설 인가 났지만 이렇게 다물권자는 안 돼요. 하지만 한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요게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이에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이게 동일하거든요. 요 날짜 전까지만 이혼하거나 세대 분가해라. 세대 분가는 19세 미만 세대 분가는 안 돼요. 물론 19세 미만이라도 16세만 넘어가면 결혼할 수 있죠. 결혼해서 세대 분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하지만 부모 동의하면. 하지만 도정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겠다. 19세여야 돼요. 19세가 되어서 분양 신청 기한 만료일, 다른 말로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이전에만 세대 분가해라. 그러면 별도의 분양 자격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과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이게 물건의 인정, 신규 생성을 인정을 하겠다는가 말겠다는가, 이 부분하고요. 합치기 쪼개기의 불인정, 이게 약간 좀 다른 개념이에요. 합치기 쪼개기는요, 쪼개기의 불인정은 물건 생성의 불인정이기도 하지만, 합치기의 인정 불인정은 물건 생성의 인정은 하지만 붙이는 걸 불인정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물건 자체는 인정하는데, 그런데 그걸 붙이고 쪼개는 거 할 거냐 말 거냐 얘기가 있고, 아니고 그냥 이 물건은 그냥 없어, 그냥 이 물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 생성의 불인정과 합치기 쪼개기의 불인정은 약간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생성의 불인정의 부분에는 도정법 77조에 있는데,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어떤 거를 이거가 물건이 있어 없어, 요걸 산정하겠다는 거죠. 요 산정하는 기준에는 요 주택 등 분양권을 받을 산정 기준을 따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뭘 따지느냐, 요 16조 2항이 구역 지정이거든요. 구역 지정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 요 날을 전후로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뭐냐면, 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요 날을 전후로 따져서 뒤에 보는 물건들의 권리의 산정을 줄 거냐 말 거냐를 따지겠다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시도지사가 보기에 투기가 우려된다. 그러면 구역 지정보다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나서 요 구역 지정, 요 사이에 어떤 특정한 날짜를 별도로 고시를 해서 그 고시한 날을 별도의 기준일,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로 정하겠다. 근데 그것도 전제는 있죠.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야겠죠. 그 다음이죠. 그래서 물건의 권리가 인정이 될 거, 산정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기준은 구역 지정일. 그게 아니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일 또는 구역 지정일 전에 그 어느 한 날짜를 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날짜를 기준 딱 잡았을 때 어떤 물건이 안 되는 것이냐, 이런 물건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 필지로 분할한 경우.
필지 분할. 단독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한 경우. 다세대 전환. 하나의 대지범위란 말씀드렸죠? 건물이 여러 개 필지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요게 합해져서 요 용적률을 먹어서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요를 하나의 대지범위. 필지는 여러 개지만,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역에 가서 물건을 딱 띄워보면 건물이 있는데 토지가 여러 개 필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여러 개 필지가 있는 경우를 하나의 대지범위라 불러요. 요 하나의 대지범위를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을 이후에 토지와 주택을 분리해서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분리한다는 거죠. 분리. 이런 경우 인정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나대지에 새로 건축해서 다세대를 새로 신축하는 경우, 이제 이게 가장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파는 물건들인데 이제 사고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물건들이죠.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신축 물건들은 이제 이거에 의해서 권리 산정 기준이 이후냐 이전이냐 이제 이런 복잡한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신축 물건은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죠.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그러면 내가 내 물건에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가 반면에 그런 인정된 물건들을 이렇게 모아서 붙일 수 있냐 없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모은다는 거는 합치기라는 거죠. 합치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80제곱미터야. 그러면 10제곱미터를 붙여서 90제곱미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10제곱미터를 붙여서 이 총 가액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몇 번 드렸었죠. 제 수업 들으신 분은 아시죠? 권리가액은 감정가 곱하기 비례율. 이거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것에 대한 정의인데 그러면 그게 아니고 뭐냐. 권리가액은 딱 이렇게 정의가 이래요. 권리가액은 종전 토지의 총 가액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총합하는데 근데 요거는 빼라. 뭐는 빼라. 이렇게 뭐는 빼라를 금지 규정을 정하고 있다고 했죠. 금지 규정을 정해서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라고 정하고 있고 그렇게 정하는 거를 뺀 나머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넣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그럼 권리가액에 포함되는 게 어떤 건지 봐야겠죠. 권리가액을 산정할 때는 딱 정해져 있어요. 요거는 반드시 권리가액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어떤 거냐 그게 제가 금지 규정이라 표현한 게 딱 요거예요. 권리가액을 정할 때는 딱 요거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내 물건을 딱 가지고 있다면 내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해당 구역 안에요. 그럼 10개를 가지고 있다면 10개 중에서 이 1, 2, 3에 해당되는 거는 그냥 빼버리라는 거죠. 빼버리라는 뜻은 나한테 권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민법상의 권리는 있어요. 하지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 권리 산정 기준일 후에 일부 취득, 공유 취득, 그 다음에 토지만 하나의 대지범위에서 분리 취득, 건물과 분리 취득, 그 다음에 분할 취득,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취득해서 합하면 됩니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8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90이면 아파트 받을 수 있다는데 10제곱미터가 부족해요.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 아닌 거를 그 구역에서 어떻게든 10제곱미터 찾아내서 그걸 붙이시면 돼요. 여기에만 해당되지 않는 거면. 그럼 이제 그런 일을 하기가 어떤 사람이 편하겠어요? 조합에서 일하면 편하겠죠. 왜요? 조합에 있으면 그 권리 내역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굳이 조합에서 일을 해야지만 그걸 하나? 우리는 뭘 하기로 했죠? 나중에 그것도 보여드릴 테지만 해당 구역에 투자할 때 해당 구역의 모든 토지 조소와 토지 소유권을 다 떼어보기로 했죠. 다 떼어보면 우린 내역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내역을 딱 보면 아파트 못 받는 사람들이 물건들이 쫙 있어요. 그 물건들을 딱 봤더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물건들이에요. 그러면 그 물건들을 조금씩 사서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 중에서 요것만 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 꽤 많아요. 해당 어떤 재개발 조합에 가서 조합장하고 친하게 지낸 다음에 조합원 명부나 연락처를 받아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물건들만 살살 긁어 모아서 근데 본인들은 아파트 못 받을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건들만 골라내서 싸게 사는 거죠. 싸게 사서 묶어서 아파트 받을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거죠. 요게 권리 산정에 대한 개념이고 권리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현금 청산인데 그런 것들만 아니면은 붙여서 아파트를 만들 수도 있다. 이제 권리를 불인정할 거냐? 그러면 이게 1, 2, 3에 해당되는 것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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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들어온 거를 떨어뜨릴 것이냐 붙일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요. 붙어서 아파트 하나 받는 물건도 있는 거죠.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80이야. 부족해요. 그럼 요 물건을 붙이면 돼요. 여기 붙이면 돼서 내가 온전히 사서 붙였더니 요게 떨어져 나가는 게 권리 산정의 불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야, 너희 두 명이랑 칠 때 너희 둘 아파트 한 채 받아. 이렇게 이거를 공동 분양 대상. 그래서 여러 명을 한 명으로 본다 이거죠. 여러 명을 한 명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권리를 불인정하는 거는 권리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여러 명이 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그냥 아파트 한 채를, 이건 안 주겠다는 뜻이 아니죠. 인정하지 않거나 권리 자체를 포기시키거나 현금 청산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정을 하되 여러 명을 아파트 한 채 주겠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도 또 다시 봐야 되는데, 그럼 그거는 도정법 조례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서울시 조례에 여러 명을 한 명으로 본다. 의결권도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도 한 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떼어서 안 주거나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붙인 상태에서 그냥 여러 명을 아파트 한 축에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다세대로 바뀌어서 거래는 되겠지만 이건 한 채 주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명의 분양시청자가 한 세대, 가족이라는 얘기죠. 아까 보여줬던 법 39조 1항 2호였죠. 기억나시죠? 앞에 봤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한 피치 토지를 여러 개로 분할하는 거. 단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분할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할된 것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인정을 하되 아파트를 한 채 주는 것으로 끝나겠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아까 어떤 이제 법에서 말했던 권리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이것도 똑같이 연장선이네요. 이것도 똑같이 하나만 보겠다는 거죠. 이거 계속해서 하나를 보겠다는 거예요. 권리 산정 기준 이후에 필지 분할한 거, 토지와 건물을 준공이네요. 이거는요. 준공 이후에 분리취득한 경우. 그러니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요거를 준공 이후에 분할취득한 거. 다른 건 다 권리산정 기준인데 요것만 준공이라고 표현해놨네요. 그 다음에 권리산정 기준 이후에 신축한 거. 이런 것도, 이것도 참 웃기네요. 요거는 또 어폐가 있죠. 서울시 조례에서는 공동분양 대상이라고 해놓고, 저 위에서는, 도정법에서는 분양 대상 권리산정 기준을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상충되죠. 조례에서는 합산해서 한 개 주겠다고 했고요.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럼 뭐가 우선이에요? 법하고 조례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법이 우선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삭제시킨 게 맞겠죠? 조례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그래서 조례는 권리산정 기준의 이후에 신축한 경우는 공동분양 대상으로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법에 아까 보여줬던 법의 77조에 안 된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거 자꾸 보여드리느냐, 권리를 불인정하겠다는 거랑 공동분양 대상이 되겠다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권리를 앞에서 법 77조에서는 권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거니까, 이거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잖아요. 여기 있었잖아요. 신축하거나 이런 경우 이거를 아파트 한 채 주겠다고 한 건가요? 법에서는 그게 아니죠. 한 채 주겠다고 한 게 아니고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 뒤에 조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뒤에 조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한 명의 분양 대상자로 본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상충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우리처럼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좀 더 많은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의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법에서는 인정 자체 안 해주고 있는 거고요. 조례에서는 아파트 한 채를 그래도 11명이 가지고 있다면 한 채만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그럼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법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정법 조례에 있는 요 6번의 규정은 우리는 삭제시킵시다. 예. 우리가 서울시 의원도 아니고, 우리가 시민들 뽑아준 시의원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하고 무관하게 우리는 삭제시키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가에 산정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지난 중개사 수업 시간에도 한번 했던 건데, 이렇게 소유권자가 여러 개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건물, 땅,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권리 기준, 내가 요 위로 향하고 싶은 이
이 희망 때문에 이 권리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가려고 요 물건을 이렇게 사들인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내 권리가액에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아예 그냥 권리 산정해서 제외시켜 버린다. 요 물건을 내가 사는 것까지 인정하지만 내 권리가액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빼버린다. 그래서 이건 내 민법상의 자타는 맞지만,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 권리 산정에서 제외되는 거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적어놨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인 경우는 요것도 지금 하나의 대지범이잖아요. 요거를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재개발, 특히나 한남동, 성수동, 뭐 부가현, 가재울, 뭐 은평은 이제 지났네요. 수색, 증산, 뭐 이런 지역들 갈 때요, 물건을 딱 봤더니 소유자가 자기 권리라고 딱 팔아요. 딱 파는데 물건이 그냥 딱 온전하게 다가구, 다세대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그 사람에 있는 물건들을 다 하나하나 훑어봐서 요 물건들 중에서 어떤 물건이 언제 매입됐는지, 어떤 물건이 언제 매입돼서 요거는 불산입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좀 복잡하니까 어려워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안 터지고 있다. 왜 안 터지고 있느냐? 거기가 관리처분이 나야 이게 사고인지 아닌지 밝혀지는데, 관리처분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나냐고요. 어느 정도 진척이 돼야 나는 건데.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 현장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더라. 너무도 많이 봤어요, 제가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참 불행하게도 사전 상담이 없고 다 사후 상담이에요. 제가 이런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가 아니고요. 제가 이런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안 준대요. 어떡할래요? 저한테 상담료는 내고 저는 해결책이 없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양 대상 규정을 꼼꼼하게 봐서, 그래서 분양 대상에 문제가 없는 것들만 고르자. 조합원이 되면 이제 이런 표를 받게 돼요. 나중에 이것도 하나하나 제가 다 짚어 드릴 건데, 이런 표를 받으면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면 되게 위험한 거냐, 어떤 게 들어가면 되게 위험한 거냐면, 조합원 번호가 이제 1, 1-1, 1-2 이런 경우가 위험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여러 명이, 물론 조합원 번호 관리 체계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데 조합에 따라서는 공동 분양 대상자들을 -1-2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역서는 각자 날라가지만 그 여러 명이 공동 분양 사유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딱 이런 게 들어갔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물건은 나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또 내 가족하고 물건은 여러 개지만 아파트를 한 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물건이 있잖아요. 이렇게 물건이 다 권리가액에 합해져서 요 점유 국공유지 면적까지 합해져가지고 요 권리가액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권리가액의 비율을 곱해지면 그럼 그때서야 이제 분양 기준가액이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내가 전혀 말도 안 되는 물건을 사들여서 여기에 껴 넣었다, 요 안에 이렇게 껴 넣은 것들은 요 권리가액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떨어뜨리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거는 이렇게 청산 예정 내역서에 별도로 표현을 해서, 이거는 그냥 아파트 배정 기준에 쓰이지 않고 당신은 이 땅을 억지로 산 거니까 합산시키지 않고 그냥 청산시키겠습니다. 돈으로 주겠습니다. 당신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돈으로 주겠습니다라고 이제 이거는 바꿔서 계산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분양 대상에 대해서 딱 반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 반한 거를 기초적으로 해서 이제 주택인 경우는 아파트 받을 수 있냐 없냐, 근생인 경우는 아파트 받을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다세대면 뭘 주의해서 봐야 되느냐, 다세대인데 그럼 날짜 기준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또 보게 될 건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게 될 거고요. 제가 이제 다른 데 가서 수업할 때는 이제 이런 거 조심하라 하지만 우리는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런 걸 볼 때 법령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